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후로 완전히 탈레반 세상이 된 아프가니스탄.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부의 반발 세력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탈레반의 반기를 든 IS-K 조직은 세를 불려가며 탈레반 정권의 목숨줄을 서서히 조여려고 있는 상황. 탈레반은 이들 조직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던 도중 북한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탈레반 정권은 김정은에게 보복을 결심하며 암살부대를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시각각 김정은을 위협하는 이들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1년 8월 30일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의 수령을 벗어나기 위해 국이 선택한 일이지만 이 결과는 아프간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뒤엎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서방 세계가 어렵게 구축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후퇴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손쉽게 탈레반은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시민들 역시 탈레반을 환호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연을 대신해 자신만만하게 아프가니스탄 정복을 감행했던 미국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떠나는 길을 택했죠. 그 이후 1년,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남성과 여성, 고학력층과 저학력층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수민족들에게도 비극이 되었죠. 탈레반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맛대로 나라를 재단했습니다. 여성에게 가르침을 주고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처음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죠. 교육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어린 여자 아이들을 붙잡고 매질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여자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부모를 처단하기에 이르렀죠. 3월 23일 탈레반 정부는 소녀들의 중등학교 등교를 불허하는 종교 칙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린 결정에 많은 이들은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여성이 72km 이상 외출할 때는 보호자 남성 동반이 의무가 되었죠. 음악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보직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삽시간에 일자리를 잃고 탈레반 남성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가입한 이슬람협력기구 YC 대표단이 보다 못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탈레반 정부를 향해 소녀들의 학교 교육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는데요.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둘라 아운자다는 이슬람 학자들을 대상으로 왜 자신들이 이러쿵저러쿵 지시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슬람 세계조차 자신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죠. 그 이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탈레반 정권은 최악의 선택만 거듭했죠. 게다가 탈레반이 애초부터 기대했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탈레반은 경제 위기로 침몰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반서방 진영은 자신의 전쟁에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보이며 탈레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얻으며 내심 중국의 도움을 바란 탈레반은 중국의 전광석화와 같은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했다고 하죠. 분명 차이나머니 투자는 물론이고 협력을 약속한 중국이 탈레반과의 합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 것입니다. 1대1로 사업 확장과 신장 위구르인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탈레반의 눈치를 살피던 중국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덕분에 탈레반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졌는데요. 자원전쟁으로 인해 각 국의 자원을 꽁꽁 묶은 것 역시 탈레반에게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국가들에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자세로 탈레반은 적극적인 자본 유치를 꿈꿨으나 경색된 국제 분위기에 자본 도입도 여의치 않았죠. 그리고 탈레반이 완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도 내부적으로 반대 세력은 물론 반 탈레반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해 탈레반 고위 인사들을 저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탈레반은 자기 보전에 급급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는 물론이고 암살의 협박을 일삼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IS-K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탈레반조차 온건한 축에 속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들 호라산 조직의 잔혹무도함과 극단주의 사상은 위협이 되었죠. 이들은 탈레반 위주의 아프가니스탄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민들 사이에 반감도 있었고 탈레반이 추구하는 사회가 서방과 타협을 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이들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최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탈레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이 폭발로 15톱터 20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말했죠. 이 폭탄 테러를 저지른 조직에 대해 누구도 성명을 내고 자신이 했다고 밝히지 않았으나 탈레반을 저격한 호라산이 주동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달인 8월에는 탈레반 고위 성직자 셰이크 라히물라 하카니가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같은 달인 8월에 시디퀴아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가 발생, 유명 성직자를 포함해 20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탈레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이었고 고위직과 선이 닿아 있는 성직자였기에 탈레반을 노리고 테러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들과 달리 호라산은 모습을 감추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죠. 일련의 사건들로 탈레반은 호라산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웠습니다. 같은 조직이라고 보기 힘든 이들 탈레반과 호라산의 대결. 탈레반 입장에서는 미국에 의해 수뇌부가 몰살당한 호라산이 어떻게 해서 테러 및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분명 미국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연합으로 인해 약해졌을 호라산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려면 돈과 무기가 필요한데 이를 수급할 곳은 그리 많지 않았죠. 처음에 탈레반이 수상쩍게 생각했던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11월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자신의 테러에 대한 성명을 내며 위구르족 무슬림을 공격했다고 정확하게 자신이 타깃을 지정했기 때문이죠. 위구르족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을 이끄는 인증으로 탈레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직입니다. 중국이 제일 성가셔하는 조직이 ETIM일 정도로 중국이 뒤에서 ISK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러나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고 ISK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진짜 후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기회를 통해 후원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서 탈레반은 후원자를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되었죠. 놀랍게도 ISK의 후원자이자 무기 및 물자의 공급자로 북한이 거론된 것입니다. 중동에 여러 무기를 수출한 전적이 있는 북한은 ISK의 무기를 지원하면서 탈레반 공격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이죠. 최근 UN 안보리 1970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며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의 무기 판매 시도를 고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민간 회사인 KOMID는 로켓포와 B-32 탄약 등 각종 무기를 도맡아 수출하는 곳인데요.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각종 테러단체에 북한이 무기를 후원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목록에는 ISK가 포함되어 있었죠. 현재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기 수출. 외부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ISK는 활발하게 무기 수입을 한 북한의 주요 고객으로 박격포는 물론이고 대공미사일까지 요청한 것입니다. 탈레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북한과 손절하며 거래를 끄는 탈레반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무기 지원이 다가오는 의미가 컸는데요. 한국의 산업 개발을 요청하며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탈레반은 설마 자신들의 제안에 북한이 일부러 ISK에 무기를 수출하며 자신들을 압박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탈레반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한국과 탈레반 사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였죠.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 탈레반에게 보복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탈레반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쿠르드족 용병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죠. 북한은 탈레반의 행동에 빈정상했다고 말하며 탈레반 저격에 무기가 필요한 ISK에게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한 것이라고 하며 탈레반과 북한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탈레반은 이에 보복을 맹세하며 지하들을 맹세했다고 하죠. 감히 위대한 전사의 임무를 막으려고 하는 북한은 적이라고 간주하며 용사들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암살을 맹세한 이들 탈레반 조직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침투를 위해 수송기를 수배함과 동시에 미국 무기를 동원해 침투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죠. 과연 중동의 테러 조직을 건드린 북한 김정은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걸쳐 원한을 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무너지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에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로기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 필러 갭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5,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 K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점,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S-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30과 J-1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은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1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엔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엔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이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 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섰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지만 선택을 강요받은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는 치명타를 받게 되지만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제재에 비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이 한국에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사드 보복과 그 이후의 보복들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강력한 보복이라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이 너무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시진핑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는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강력했길래 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칵 뒤집히며 한국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중국인의 38%가 한국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는 26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3 중국의 국제안보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이후,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7개 지역에 대한 인상을 물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응답자의 38.4%는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17.4%가 매우 비호의적, 21.0%가 다소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종속국 정도로 완전히 깔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중국은 가장 먼저 첫 보복 조치 대상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11년지 시각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시능 베이징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인이 더 쉬운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맞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 교수는 중국의 관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극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만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겠지만 한국은 작은 조치만 취해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더라도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조치보다 약할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장 억제에 나설 경우 세 나라의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지난 사드 보복 때 중국 내 롯데에 했던 방법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부지 제공 당사자인 롯데그룹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2016년 9월 말 정부가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 낙점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한 대대적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후 롯데는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을 미루는 등 다소 시간을 끌며 버텨봤지만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압박 속에 결국 무릎을 꿇고 2월 28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신속하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롯데 계열사 중 중국의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인 3월 4일 장수성장 수성에 있는 롯데마트 창저우 장저우 두 점에 대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저우
2점을 시작으로 99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중국 점포 중 87곳에 대해 차례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지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중국 점포의 영업이 어려워진 롯데마트는 2차례에 걸쳐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 수혈하며 버텨봤지만 결국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매수, 희망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아 7개월째 난항만 거듭하다가 결국 수조 원대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롯데가 총 3조 원을 투자한 선양시향 롯데타운 건설 프로젝트 역시 중국 당국의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가 5년째 중단돼 있고 1조 원을 투입한 청두천도 복합상업단지도 중국이 5년째 인허가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사업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사업장과 공장 시설도 당국의 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에 시달려야 했고 중국 소비자들의 반대한 롯데 시위와 불매운동도 거셌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15일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안령징 한링을 내리면서 롯데의 관광 서비스 부문 계열사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 면세점이 매년 6억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입은 피해액만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타겟으로 한국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은 낸드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더 신박합니다. 낸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주력 상품 디램 40%를 중국에서, 낸드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보복 때 롯데마트 수십 곳을 문 닫게 했던 것처럼 소방점검을 이유로 중국 내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조금만 멈춰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 전 삼성 반도체 공장 한 개에서 28분간 정전이 되자 피해가 무려 5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중국이 중국 내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을 일주일만 멈춰 세워도 16조 8천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멈추면 67조 원씩 손실을 입게 되죠. 최근처럼 불경기의 삼성과 SK는 그렇지 않아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이 이렇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히게 되면 치명타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집단협력의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최근 노재팬에 이은 노차이나를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급부상했던 노재팬 노 재팬이 사라지고 노차이나 노 차이나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6일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의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 관심도는 노재팬 본격화 전인 2019년 1분기보다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일에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은 예약률이 20%부터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말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업무상 출장 외의 여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저렴한 가격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샤오미 등 중국산 전자제품 수요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협력해 중국에 신박한 피해를 입힌다는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 연구소 국제위험안보 국장은 대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8개국이 협력해 중국의 취약점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현재 수출의 20%가 날아갈 것이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1년 수출이 4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20%인 800조 원을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한순간에 800조 원. 그것도 지금부터 매년 800조 원씩이 날아간다고 하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 있을 유엔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3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도발하는 순간 유엔
이사국들의 강력한 보복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국이 UN 아보리 이사국이 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최고 수익률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를 강력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책 광고 문의를 받아왔는데 최고의 작가가 쓴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런 책이 아니라면 절대 광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혁명은 바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메타버스를 통해 누구나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이 책은 전 세계 상위 0.1% 기술자들만 공유하는 고급 정보와 지식이 집약된 엄청난 작품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미 아마존 2022 최고의 책, 애플 2022 여름 가장 기대되는 책,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베스트셀러,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가디언 2022 최고의 책, 포브스 2022 최고의 기술도서 10 등으로 선정될 만큼 이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부자가 될 사람은 이 책을 읽은 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은 읽지 않은 자로 나뉜다고 할 만큼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까지 바꾸며 메타버스에 올인한 마크 주커버그는 이 책을 쓴 매튜 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튜 볼과의 대화 후 페이스북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들어 전 세계를 뒤흔든 마크 주커버그가 얼마 전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매튜 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매튜 볼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앞으로 10년 안에 실리콘밸리를 뛰어넘을 기업이 한국에서 나온다라며 한국에서 메타버스가 가장 먼저 확산하여 한국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 등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도 매튜 볼에 대해 미래를 정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말했고 게디 에스타인 더 이코노미스트 편집자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똑똑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들조차도 언제나 매튜 볼에게 최종 의사결정을 묻는다. 라고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최종 의사결정을 묻고 있는 매튜 볼. 매튜 볼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댓글 상단 구정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간 점유율 차이가 1년 사이 조금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9%, 2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3%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TSMC의 점유율은 더 높아진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차이가 39%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렸다며 한국을 비웃던 대만에 최근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TSMC 대형 고객이 이탈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기세등등하던 TSMC가 삼성 때문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5년 안에 TSMC를 제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삼성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TSMC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AMD의 4나노 물량을 TSMC로부터 빼앗는 등 꾸준히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IT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얼마 전 AMD는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TSMC 내부에선 아연실색하며 큰 위기 상황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젠4 아키텍처 기반의 CPU 라이젠 700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양산했으며 젠3 아키텍처를 쓴 라이젠 에픽 프로세스 생산도 TSMC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TSMC는
이번에도 당연히 AMD의 4나노 물량을 자신들에게 맡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와 협력을 다전 AMD가 갑작스레 삼성과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는데 TSMC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으로 파트너사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5나노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했는데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는 TSMC가 4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나노 공정 수요가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도체 업계 안팎에 나돌며 TSMC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TSMC가 주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AMD는 앞서 신제품 출시를 3월에서 4월로 연기했는데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의 TSMC 때문에 제품 지연이라는 큰 악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AMD, TSMC를 배제하고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기엔 삼성의 수율 향상 노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핀팻 기반으로 4나노 공정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율을 개선해왔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4나노 수율을 60%에서 70%대로 끌어올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본격적으로 AMD와 협력해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면서 TSMC를 바짝 추격할 전망인데요. 더구나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3세대 버전을 활용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삼성에겐 희소식임이 들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부터 반도체 업계에선 AMD와 퀄컴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모두 의존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TSMC의 핵심 고객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TSMC에게 물량을 뺏어온 겁니다. 더구나 인텔보다 2세대 가까이 앞선 TSMC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CPU를 내놓은 AMD가 애매한 성능,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텔에 밀리게 되자 TSMC를 외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MD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격도 비싼 TSMC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 10월 인텔이 공개한 CPU 6종을 벤치마크 결과 한 달 앞서 나온 AMD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심은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온 공정으로 생산했지만 2세대나 앞서 있는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도 칩의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 밀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AMD가 인텔에 밀린 게 TSMC의 공정을 맡긴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TSMC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줄이고 저조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힘이 빠지고 있는 중으로 삼성이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SMC는 이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안건을 의결했는데 지난 2월 이사회 때의 설비 투자 안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언론과 외신은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당초 42토부터 47조 원에서 36토부터 42조 원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 저율의 양상을 띠면서 부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 1위 TSMC의 4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5%나 감소한 건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매출이 줄며 실적
부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라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6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자 최근에 TSMC는 설비 투자마저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TSMC의 올해 매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투자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5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토부터 30%에 달하는 10조토부터 15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입해 추격 찬스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에 두드러진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에 2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독립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16%나 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율주행 자동차용 칩, 서버용 칩 등 설계도를 들고 삼성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AMD에 이어 퀄컴과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거센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텐서 3 칩을 4나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으며 퀄컴의 새 모바일 AP를 삼성의 산음 기반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 등도 삼성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깜짝 회동을 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동맹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전기차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탑재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세계 최초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내는데요. 반도체 설계 및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공정 자동화에 활용하는 통합 IT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화성 캠퍼스 근처에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 신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완공되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삼성의 기세를 보면 TSMC의 기술을 따라잡는 건 물론 시장 1등도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